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시장 매우 강합니다. 이 국장 화랑에 힘입어서 가장 뜨거운 게 요즘도 ETF인데요. 그런데 뭘 골라야 되지?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옥석 가리기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TF는 저도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요즘 ETF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ETF 그러면 걸그룹 아니면 보이그룹 이름이라고 생각을 네. 하셨던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ETF 그러면은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래서 뭐 사면 돼? 그러니까요. 이 정도에서 뛰어넘어서요. 저 이제 반도체 좋은 건 알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ETF를 추천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단계까지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지난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이제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차차 여쭤볼 텐데 먼저 이제 보면 우리 국장이 뭐 트럼프 발언, 금리 동결, 전쟁 상관없이 마이웨이 같아요. 네. 확실히 실적 장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천을 찾아야 돼요. 왜 한국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음. 저는 그 원천을 미국에 있는 AI 산업에서 그 원천을 찾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AI 서비스들을 에이전트 AI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우리조차 쓰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네. 첫 번째 부족한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만한 건물에다가 네. AI 그 모델에 해당되는 CPU, GPU, LPU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것을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LPU, GPU 옆에 메모리, HBM 다 한국 기업들이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즉 AI 서비스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용을 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증설 욕구가 커졌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메모리나 낸드 이런 것들을 다 한국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네. 1차적인 수혜가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짓다가 지금 중단한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요. 뭐가 없어서? 전기가 모자라서.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초고압으로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초고압으로 들어온 전기를 각 서버마다 낮춰줘야 돼요. 이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또 한국이고요. 또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기름 발전소가 아닌 가스 발전소, 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은 낮에만 바람 불 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옆에 ESS라고 배터리 팩을 또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네. 또 누가 만들까요? 삼성, SDI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한국 기업들의 그 주가 급등의 이면에는 AI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빵 터지지 네. 않는 이상 한국 기업은 더 좋은 실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최근에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여도를 보면 보통 5월 하면 이제 약간 팔자 이런 징크스가 있기 마련인데 네. 올해는 사실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력도 너무 많이 보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분들 네. 제가 여쭤보니까요. 네. 좀 팔아서 싸게 좀 사게 하자. 그냥 바겐세일 한번 와라. 네, 네. 그래서 제발 좀 팔아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제가 좀 가만히 뜯어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어젯밤에 있었던 네. FOMC. 아. 그리고 파월의 마지막 FOMC였고요. 네. 이제는 케빈 워시라는 트럼프가 지명한 새 연준 의장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파월 의장은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까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계속 뭐. 남아있어요. 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쵸, 없죠 이런 경우가. 1940년 트루먼 대통령 때 한 번 있었대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야 금리 인하 좀 해. 그러면 그니까.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할게요. 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남아 있으니까 파월 의장은 또 무슨 얘기 했었냐면 물가를 못 잡아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남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파월 의장의 멘트를 뒤집어 보면 금리 인하보다는 그렇죠.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즉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랑 진배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유가입니다. 기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전쟁 때문에 올라와 있고 또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브렌트가 다시 120불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AI 산업은 성장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네.
땡겨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안 떨어진다면 이게 그 산업에 좀 어떻게 본다면 잠재적 복병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5월에 팔아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을 보면요, 이제 말씀하신 AI 열기 때문에 삼전닉스라는 이제 그런 호남 용어까지 생겨났는데, 네. 그게 이제 막 집중이 되다가 조금 상황이 여력이 되니까 2차 전지, 로봇주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조금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로봇이 또 괜찮긴 했거든요. 네. 현대차도 올랐고. 저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 다음 장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 장으로 요즘 로봇도 다시 좀 조짐이 보이고 열기가 올라올 때가 됐다고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요. AI 반도체 얘기하면 학을 떼요. 제발 그만 좀 해. 이미 난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반도체 탑10 ETF가 10조가 넘었어요. 그래요? 네, ETF 한 개가.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그렇죠. 뉴 테마 아니면 안 오른 테마 이런 걸 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산업을 가만히 뜯어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AI 비서 서비스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날씨 좋은데 내가 어디 놀러 갈 테니까 어디 놀러 갈 테니까 기차표 예매해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맛있는 식당까지 예약해줘.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게 AI 비서 서비스거든요. 네. 이 AI 비서 서비스를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박아버리면 그게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눈높이가 AI 비서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피지컬 AI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홍콩에 있는 유니트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이 아마 조만간 상장할 거고 네. 이런 모멘텀이 마땅한 것 같아요. 야, 반도체 그만 얘기 좀 하고 AI 산업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결국은 우리 눈앞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겠네. 그런데다가 홍콩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IPO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이게 또 조만간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투자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 우리 주위에 없잖아요. 없죠. 네, 우리 주위에 있는 거는 뭐 배달의 민족, 배달 로봇 요 정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성, 즉 우리 눈에 와서 이게 수익으로 바뀐다든지 우리 눈에 와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늘린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살짝 거리가 있으니까 아직은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냥 분산 투자 관점으로 아니면 적립식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이제 나 주식 해볼까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대안으로 로봇.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닙니다, 안 돼요? 아닙니다.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도체.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도요? 전체 자산에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반은 반도체. 지금 120만 원, 13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절반.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분기에 57조를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자고요. 곱하기 4. 그러면 올해 얼마를 볼까요? 최소한 200조? 아니면 네. 많게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DDR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소한 300조 벌 겁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얼마 벌까요?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37조 벌었으니까 곱하기 4, 160조, 가격이 올라가니까 200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 올해 한국은 500조를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PER 배수 한 10배만 곱해도 네. 5천조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코스피 시가총액 6천조입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만 돈 벌어주고 PER 10배만 곱해주면 5천조인데 아직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6천조입니다. 네, 그러면 안 가져가시겠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노나요? 현대차 놀까요? LG전자 놀까요? 아니죠. 그렇죠. 현대차도 돈 많이 벌고 LG전자도 돈 많이 벌고 하나오션 가만히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아까 얘기했던 전력기기 삼총사 돈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숫자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고 올라갈 여력이 더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삼전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목표주는 얼마나 보세요?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숫자를 네. 말씀드린 사람이니까 한국 코스피의 목표 시가총액은 한 8천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8천조. 근데 지금 6천조 정도 되니까 네.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올해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한 20에서 30% 네.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네. 결국은 미국의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냐? AI 산업이 아직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냐? 간밤에요. 메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구글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 물론 주가는 다릅니다. 네, 네. 주가는 다르게 반응했지만 거기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망가졌다. 네. 구글 제미나이 아무도 안 쓰는데요. 오픈 AI, 챗 GPT 안 쓰는데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데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이래버리면 큰일이 나지만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저의 클로드 코드가 친절하게 이메일을 다 분류를 해줘요. 이메일 진짜요? 다 분류해주고요. 오. 그리고 제가 보고서 많이 보잖아요. 네. 보고서 다운받으면 보고서 키워드 보고 다 분류해주고요. 심지어 제가 영상에도 출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 영상의 조회수를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다 클로드 코드로 짜놨습니다. 그래요? 와, 네. 없을 수가 없네요. 필요 네. 없을 수가 없는 분야예요. 참고로 그쵸? 저도 문송입니다. 문과입니다. 아. 네, 문과인 저조차도 네.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사님, 이제 반도체 알겠어요? 2차 전지, 로봇 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섹터를 그 다음 스텝으로 주시하고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 얘기를 네. 좀 꺼내 드려야 되는데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많이 샀던 종목이 뭐였죠? 코카콜라. 네.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자, 보세요. 그때 기준으로 코카콜라의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미국 사람이었을까요? 전 세계 사람이었을까요? 전 세계? 전 세계 사람. 그리고 맥도날드 고객이 미국 사람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 않죠. 결국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보시는 게 맞아요. 한국에 있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나쁜 것도 있어요. 내수가 작거든요. 땅이 아. 좁거든요. 즉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을 보면 안 되고 네.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에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철저하게 수출주. 반도체도 수출주, 조선도 수출주, 전력기기 수출주, 코리아 원자력 수출주. 수출주를 보실 필요가.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미용기기 회사 APR.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서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단. 한국 팬덤만 있나요? 아니죠. 전 세계 팬덤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그런 업종을 찾아야 되고요. 최근에 어제였죠. 드디어 화학주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화학주가 반도체 소재에도 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빵빵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항공유들이 주로 미국에 수출이 된대요. 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저는 저의 철학은 딱 하나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업종,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제약은 늘 고민이거든요. 바이오도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일단은 바이오는 각자 도생의 길이 너무나 심해요. 예전 바이오는요, 저도 바이오를 공부할 때 뭐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컸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봤자 제네릭이라는 미국에서 특허가 풀린 그런 약들을 가지고 와서 복제약 중심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한국 바이오 테크라고 부르는데 기술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쵸. 그런데다가 기술 이전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즉 세계에 있는 빅파마 기업들, 그러니까 빅파마라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빅파마라고 부르는데요. 빅파마 기업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신이 갖고 있는 원재료를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최근에 좀 마음이 아프지만 모당 제약이 모당 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또 그 바이오가 또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바이오는 그런 걸 거치면서 성장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노령화거든요. 노령화되면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 되면 다 어디 근처에 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병원이 가까워요. 병원 많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고령화 또는 뭐 노령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제발 개별 종목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ETF로 하십시오. ETF? 네, 뭉쳐 있으면 아무래도 매는 여럿이서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저 혼자 매 100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쭈려고요.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ETF 인기도 이제 덩달아 오르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뭘 골라야 하는지를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인기가 더 많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편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 종목 싫은데 왜 집어넣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는데. 요즘 왜냐면 다 똑똑해져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기준점은 뭐냐면 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투자는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내에 그 투자의 개념, 그 ETF의 개념이 납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즉 굉장히 비비 꼬고 네. 뭐 좀 뭐 투자에 대한 성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비 꼬는 것보다는 약간 좀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그런 ETF를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분산이에요. 우리가 큰 수익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분산 투자를 아니면은 너무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못하죠. 분산에 잘. 네. 그래서 분산 투자의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ETF를 네.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ETF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분산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교과서적인 얘기하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있는 ETF들도 이름 뒤에 보시면 탑 10, 그쵸. 탑 3, 네. 탑 2 네. 분산보다는 큰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분산을 해서 안전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최근에 AI 산업의 움직임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가총액 큰 종목들 네. 아니면 아마존, 뭐 메타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집중해서 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결론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알아야 되는 장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엔 사실 그냥 맡겼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장된 ETF가 제가 참고로 ETF는 매주 화요일 날 상장하거든요. 네. 저도 엑셀로 좀 정리하는 게 있어요. 월배당 ETF 이런 거 네. 정리하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전력기기라는 표현도 어떤 회사는 AI 전력기기, 어떤 회사는 AI 핵심 설비, 어떤 회사는 AI 전력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는 직관적인 거, 두 번째는 분산, 세 번째는 내 성향이 너무 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탑 3, 탑 2 이렇게 집중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 ETF 시장이 400조입니다. ETF는 절대 작은 종목을 담지 않습니다. 싼 종목을 담지 않습니다. ETF는 큰 종목을 담고요. 큰 네. 종목을 더 담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하실 때에도 제발 저기 뭐 500원, 400원, 300원짜리 이런 동전주 하지 마시고 그냥 대마불사 네. 큰 종목으로 가십시오. 그 업종을 대표하는 1등, 2등, 3등 이렇게 가십시오. 근데 오히려 네. 너무 작은 종목에서 대박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지금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런 말씀 주신 김에 장이 좋으니까 ETF 상품도 진짜 끊임없이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반도체 주예요. 지금 네. 뜨거우니까 이에 따른 ETF도 엄청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죠. 근데 그걸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래서 옥석가리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네, 맞아요. 저희도 상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상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의 가려운 점이 뭘까?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궁금증 아니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다 사진 마세요. 다 사진 마시고요. 가만히 옆에서 팔짱 끼고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네, 보고 계세요. 네. 야, 요즘 어떤 ETF가 많이 나오지? 반도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반도체가 대세구나.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막 새로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새로 나오는 건 새로 나오는 것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앞서 나왔던 ETF들이 단점, 즉 한계를 극복해서 네. 만들고 또 앞서 만들었던 반도체 ETF라고 하더라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들 빠져먹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빠뜨렸는지 확인한 후에 그 기업을 다시 채워넣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팔짱 끼고 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네. A 운용사도 반도체, B 운용사도 반도체, C 운용사도 반도체, 그러면 C 운용사에는 A 운용사, B 운용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지? 이런 걸 좀 보고 들어가시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궁금증, 의심 이런 것들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말씀은 트렌드를 보시라는 트렌드. 거죠. 트렌드. 그렇네요. 큰 그림을 좀 보고 있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운용사들이 가장 꽂힌 단어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뭐예요? 반도체 빼고 뭐예요? 우주. 아, 우주. 아, 그쵸. 네, 우주. 아. 그러니까 팔짱 끼고 보세요. 우주를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우주를 바로 네. 물론 상장하자마자 수익률이 좋았는데 음. 아직 스페이스X 상장까지 좀 멀었고요. 멀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주 관련된 ETF가 있지만 우주 산업이라는 산업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된 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보이기 쉽지 않은 분야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혹시 뭐 여러분 주위에 스페이스X 다니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네. 뭐 한국 항공우중청 다니시는 분 본 적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네. 주위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꼭 밥 사달라고 얘기하시고요.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인센티브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런 건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직장인들은 그럼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 네. 네가 밥값 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ETF로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 지수를 올리는 동력도 되는 거 아닐까? 전반적으로 순환적으로. 봤을 그거는 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지수라는 것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만 원, 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코스피라는 놈은 이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 더했을 때 누구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코스피 움직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까요? 가장 많이 담긴 거. 즉, 시가총액 큰 기업.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스피가 대략 3천에서 6천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저는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삼전 하이닉스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죠. 뭐 네, 사실 그렇죠? 절반 네. 정도는 나머지 종목들 주가가 제자리거나 빠졌다고 하더라도 삼전 하이닉스가 한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는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옆에 붙어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방산, 조선 이런 기업들이 나머지 역할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온다.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ETF는 필연적으로 삼전 하이닉스를 픽드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ETF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퀄 네.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상품이 많아졌고 투자 종류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대장주를 어쨌든 사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 종목이 있고 ETF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게 더 낫다? 아니면 이거 조금 개별도 하고 ETF도 해라. 네. 이거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ETF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ETF로만 하세요 이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음. ETF 업계에 있으니까. 네. 반반 섞으셔야 돼요. 반반. 예, 왜냐하면 너무 ETF로 가시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ETF는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무조건 ETF로 하셔야 돼요. 개별 종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금 계좌나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는 일단 ETF로 대부분 다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연금으로 받았을 때 3.3에서 5.5%의 조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ETF는 저는 반드시 연금 계좌에서 먼저 해야 된다. 절세 계좌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 계좌에서 해야 될 ETF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면서 거기서 커버드 콜을 치는 네. 코스피 200 커버드 콜 같은 ETF는요.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세제상으로.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얘기까지 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스킵하도록 네. 하겠는데요. 그리고 또 저는 ETF를 보면서 제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좋은 얘기했어요. 반도체 ETF가 A 운용사, B 운용사, C 운용사에도 나오는데 네. 포트폴리오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을 리가 없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개별 종목을 하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다른 종목을 한번 사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종목을?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최근에 액티브 ETF라는 네, 것도 등장을 했는데 액티브 ETF는 70%만 지수를 쫓아가고 30% 정도는 매니저의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얘가 이 종목을 샀네? 이 종목의 비중을 높였네? 이 종목의 비중을 낮췄네? 이런 것도 좋은 개별 종목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ETF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도 적절하게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ETF는 무조건
절세 계좌부터. 네. 절세 계좌부터. 네. 그러면 ETF 황금 비율 말씀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ETF 중에서 짠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개 법칙입니다. 그거예요? 네, 이렇게. ETF.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그건 방송 전이었으니까 설명해주세요. 네네네. 일단은 10초.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ETF의 컨셉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10초. 네. 그리고 나머지 10이라는 것은 최소 ETF도 한 10개 정도의 종목으로 10개 넘어가면 우리 HTS 화면, MTS 화면에 안 나옵니다. 예, 스크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개 정도 종목으로 분산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0개 종목으로 분산해 갔으니까 당연히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 한 전체 내 자산의 10% 정도. 왜냐하면요, 10%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 종목의 성과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종목의 비중도 한 10%. 근데 최근처럼 코스피 200만 사도 100% 수익률이 낮단 말이죠. 네. 그때는 좀 줄여라. 기계적으로 줄여라. 내가 이 정도 이익 났으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10에서 20%까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줄여라. 그러면 진짜 의도치 않았던 고점 매도도 가능할 거다. 이런 법칙들을 좀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국장이 뜨거워지니까 이런 소식도 처음이잖아요. 네, 5월이면 처음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네. 한 단일 종목 그 ETF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엄청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일단 알겠는데 네.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켜보고 안 지켜보고의 개념이 아니라요. 가요? 이거는 네. 초고난이도 투자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야, 그러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하란 얘기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항상 뒤따르는데, 네. 아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는데,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컨빅션이라고 불리우는데, 강한 신뢰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참고로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을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강화됐더라고요. 네, 교육 2번 받으셔야 네. 되고요. 참고로 운용사 직원도 이 ETF는 매매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성격이 좀 강하고요. 네. 개별 종목 성격이 아. 강하고, 그리고 또 레버리지니까 벌 때는 2배지만 그렇죠. 손실은 2배.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하한가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가정이에요. 오늘 하한가를 쳤어요. 그럼 몇 퍼센트죠?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내일도 하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면 예시입니다. 예, 예시입니다. 레버리지 ETF 원금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올라갈 땐 되게 좋은데 네.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런데다가 뭐 단순한 산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10% 오르고 10% 빠졌다. 그러면 개별 종목 가격 10% 올랐으니까 11,000원 됐을 거고요. 10% 빠졌으니까 9,900원이 됐을 겁니다. 네. 자, 레버리지로 해볼게요. 레버리지 10% 올랐으니까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올랐겠죠. 그러면 12,000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 빠져버리면 2,400원이 빠지는 거니까 네. 얼마가 되죠? 9,600원이 됩니다. 10,000원에서 출발해서 그냥 삼성전자 주가는 네. 11,000원 갔다가 9,900원 됐지만 나의 레버리지 ETF는 12,000원 그렇죠. 갔다가 9,600원이 돼버린 겁니다. 기초 자산은 10,000원에서 9,900원 됐는데 네. 레버리지 ETF는 10,000원에서 9,600원. 오히려 300원 정도 더 빠진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음의 복리 효과. 예,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 상품은 가급적이면 내가 정말 확실한 트레이딩의 능력이 있다. 아니면 네. 내가 확실히 견딜 수 있다. 나는 삼성전자 믿는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본다면 전략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묻어두겠다. 나는 삼성전자와 함께 나의 인생을 함께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레버리지 ETF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지금이 삼성전자 저점이라고 생각해. 네. 지금 들어가서 다음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나는 빠져나올 거야. 이렇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오케이인데,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장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시장이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올해 뭐 길게는 올해를 봐도 되고 상반기를 봐도 되는데 좀 이 부분은 조심하고 인지하고 있자.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끊임없이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네. AI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많이 이용하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간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더 투자를 한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 전력기기를 더 많이 발주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순환에 해당되는 그 그림이 깨지면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자본이 충분치 않아요.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땡겨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이 등장했을 때 네. 어떤 또 금리 정책을 쓰는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살짝 걱정하는 게 케빈 워시 의장이 점도표 없애겠다, FOMC,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임명한 FOMC 연준 위원이 3명이고요. 또 트럼프가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반대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했던 대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사이클로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깜깜이 FOMC, 깜깜이 매크로 정책, 깜깜이 통화 정책이 또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지만 좀 알고 가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 57.2조, 하이닉스도 37조 벌었으니까 다음 분기 때 얼마만큼 더 벌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잘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너무 뜨겁고. 네, 그렇죠? 너무 뜨겁고 삼성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쁘거든요. 실적도 이쁘고 성과도 이쁘고 더할 나위 없이 이쁘고 또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이걸로 한번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수익률을 한번 말해 보겠어. 너 얼마 벌었어? 너 20% 벌었어? 알았어. 나도 이번에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한번 너의 수익률을 따라가 보겠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포머.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ETF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 ETF에 뭐가 담겨져 있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선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선물 매수가 유입될 수 있겠죠. 보니까 이번에 ETF 어떤 기사에 보니까 ETF 중에 삼성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오고 갔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있는데 삼성전기도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엄청나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성전기는 이제 이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기판이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기판 해봤자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이제 기판이 이만해지고 또 칩들이 너무 많이 박히다 보니까 전력, 이 기판에 들어가는 전기, 즉 기판에 들어가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캐패시터라는 이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판이 엄청 커졌으니까 이 기판에 들어가는 전기도 많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 캐패시터라고 이런 전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기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삼성전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기판, 이쪽으로 또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가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집중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여기서 삼성전기가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삼성전기는 반도체는 아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진화하고 있냐? 지금은 기판, 패키징, 그리고 또 너무 기판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통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병목이 걸려요. 그래서 광통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일종의 기술적인 유행이다. 기술적인 트렌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런 거라면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조선주를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좀 현금을 확보해놔라 이런 게 많았어요. 전쟁이 워낙 좀 치열해지면서. 저도 현금 많습니다. 그럼 그 현금을 이제 쓸 땐가요? 지금은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쓰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현금,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도체는 좀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약세일까? 이것도 제 빅 퀘스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지만 달러를 쓸 일이
많다라는 많다. 거겠죠. 그러면 달러를 쓸 일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고 미국의 캐펙스 아니면 미국의 설비 투자 증설해야 되고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 다 공통되는 아니면 조선주 다 공통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나. 그러면 달러와 자산도 그리고 또 참고로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원화로 예금을 가입할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은행에 달러로 예금을 가입할까요? 그래서 저는 달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초단기 국채 이런 네. 것들도 네. 현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금도 좀 사야 된다. 금. 네, 결국 다시 온다. 금은. 네, 금. 왜냐하면 금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네. 파월 의장도 그랬거든요. 미안해, 내가 물가를 잘 못 잡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우리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 은도 뜨거웠었어요. 맞아요. 은이 네. 사실 진짜 뜨거웠죠. 네, 은은 네. 아마 투기적인 그런 수요도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은현물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참고로 금현물, 은현물 ETF는 연금 네. 계좌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선물, 은선물, 선물은 담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현물, 은현물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담을 수 있으니까 나의 노후 아니면 네. 긴 호흡을 생각한다면 이런 커머더티류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다시 정리드리면 반도체는 갖고 가세요. 네, 갖고 가시고요. 그 반도체 말고 나머지 네. 것들은 그냥 한번 잘 공부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초단기 국채 네. 그리고 금현물 그리고 은현물과 같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아니면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수단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